전쟁 당시 국군 수첩에는 우리도 탱크가 있었더라면 이라는 가슴 아픈 메모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포를 가지지 못한 한이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최고라 불리우는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K-팝도 있지만 그중 최고는 자주포죠. 러시아가 일으킨 군사적 긴장감과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인접 국가인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에스토니아, 터키 등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자주포를 엄청 사들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싫어하는 인도나 호주도 구매했고요. 전통적으로 K-화포는 중국 상대로 좋거든요. 2023년 우리의 방산 수출액은 140억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입니다. 불과 70년 전 대한민국은 권총 하나, 소총 하나 못 만들었던 곳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발전이죠. 수출액에 걸맞게 우리의 군사력도 세계 6위 수준입니다. 물론 핵폭탄과 같은 비대칭 전력 무기는 논외로 치고요. K9 자주포 1300문, K55 1200문, KH179 견인 곡사포 1500문, 흔히 천무라 불리우는 다연장 로켓 200문 등 크지 않은 영토에 비해 어마어마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주포 보유량은 세계 2위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 군대 다녀오신 분들 중에 포병 출신 많으실 거예요. 영상 보시고 포병 출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1111 소총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무기들을 만들고 대량 생산하며 실전 배치 중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국방부를 포방부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포에 진심이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는 왜 이렇게 포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 걸까요? 대한민국 포, 화력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포병 전력에 집중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변국들 때문입니다. 몇천 년을 말도 안 되는 인구수와 생산력을 가지고 거만하게 앉아서 틈틈이 우리한테 간섭하는 중국이 옆에 있고, 북쪽에서는 말을 타고 내려와 엄청난 기동성을 가지고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는 유목민족이, 바다 건너에는 배를 타고 넘어와서 해안가에 상륙해 약탈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외국까지 있었기에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애들을 상대로 우리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네랑 싸워서 이길 순 없겠지만 들어오면 너네도 팔다리 뜯겨서 휘청거리게 만들 거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중국, 일본, 유목민족들에 비하면 한반도의 생산력과 인구수는 작습니다. 중국 애들 틈만 나면 끌고 오는 게 적으면 10만이고 많게는 100만인데 얘들이랑 평야에서 회전을 할 수도 없고 3살 때부터 말 키던 애들이랑 기마부대로 싸울 수도 없잖아요. 때문에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를 상대할 수 있는 화포에 덕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덕질은 한반도 지형 때문이기도 하죠. 삼면이 바다이면서 국토의 78%가 산지인 한반도, 지도상으로 봐도 매우 굴곡진 산악지역이죠. 이런 곳에서 쌀을 주식으로 삼아 벼농사를 짓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산이 널린 산악지대에서 가장 싼 비용으로 화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포입니다. 보병이나 장갑차를 이용해 진격을 하면 산지 지역에서는 필연적으로 길게 늘어져서 행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산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포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이런 주변 환경과 지리 때문에 우리는 수천 년간 이어온 곡사포와 화력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산지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산이나 성에서 수성하는 전략을 택하죠. 그리고 이 산과 성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보이는 것이 바로 곡사포인 활과 포입니다. 우리는 원딜의 민족이라 불리울 정도로 활을 잘 쏘는 나라입니다. 주몽이나 이성계도 있고요. 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을 휩쓸죠. 최근에는 데프트와 구마유시가 있고요. 삼국시대부터 각궁, 쇠뇌 기술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작지만 탄성이 좋아 사거리가 다른 국가의 활에 비해 최대 3배나 더 길었죠. 수나라, 당나라에서도 고구려의 쇠뇌를 두려워하고 부러워도 해서 기술자를 어떻게든 포섭하거나 심지어 납치까지 하려고도 합니다. 이 고구려의 계승국인 고려 또한 화력 덕후 국가였죠. 한 번에 여러 대의 화살을 쏘는 쇠뇌를 개발하여 중국과 유목민족에 비해 부족한 병력을 보완하려는 시도도 하였습니다. 지금 한창 방영 중인 고려 거란 전쟁에서도 화살을 이용한 전투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기존의 수성 전략을 잘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곡사포의 국가에 화약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최무선. 이 최무선은 중국에서 발명된 화약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완성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화약을 이용한 각종 화포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고려의 화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하죠. 진포해전에서는 그렇게 쳐들어오며 괴롭혔던 왜구들을 1대5의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 화포를 이용해 상대를 괴면시켜버립니다. 화포를 안 좋아할 수가
이유가 없었죠. 조선 때에는 이런 화포 사랑이 꽃을 피웁니다. 세종대왕도 화포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최무선의 아들을 군기감에 배치시켜 화약 제조와 개발에 힘쓰게 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거리의 2배가 되는 사정거리를 가진 화포 개발에 성공하고 북방 유목민족을 대비해서 요충지에 화포를 설치합니다. 그의 아들인 문종, 각종 매체에서는 병약하고 골골대는 모습으로 주로 나왔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덩치도 컸고 힘도 셌으며 각종 무예와 병법에 통달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수양대군도 형의 눈치를 보며 살았죠. 문종은 무기 개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현대 다연발 로켓의 희촉격인 신기전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기전의 별칭이 문무대왕 화차죠. 지금 봐도 엄청 무섭습니다. 저런 게 수백 수천 발이 날아 박히면 이순신 장군도 이런 화포를 적극 사용하셨습니다. 부족한 병력으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화포가 답이다 라는 화포 덕후스러운 생각으로 판옥선에 천자총통을 24문씩 적재해서 왜군을 상대했습니다. 사실상 바다 위에 움직이는 포톤 캐논 수준이었죠. 왜군들이 백병전을 하기 위해 다가오기 전에 외선을 걸레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붙어서 백병전을 시도하는 왜군들에게는 산탄총의 원리와 똑같이 쇠구슬과 자갈을 넣은 조란탄을 만들어 발표하며 근접전에서도 화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관통형 미사일인 대장군전도 가지고 다녀서 상대 장군선을 아예 침몰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포를 비롯한 군사력은 이후 2차례의 호란과 조선사회가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이상한 4대주의로 변질되면서 퇴보를 거듭합니다. 그러다 결국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을 거치며 압도적인 무기의 발전을 만들어낸 서양, 그 서양에서의 무기와 기술을 받아들인 일본에 의해 1910년 나라를 빼앗기는 지경에까지 이르죠. 36년의 일제치하를 겪고 1945년 광복을 맞이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얻어낸 광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좌우대립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난 뒤 일어난 한국전쟁은 대한민국에게는 아픈 과거이자 오늘날 우리의 국방부가 포방부라고 불리우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밥 먹기도 힘들었던 광복 직후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군대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군대는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집단이니까요. 운용하는데 가장 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보병 병력만 미국의 도움으로 간신히 꾸려놓은 상태에서 탱크니 자주포니 하는 고화력 무기는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질과 양에서 남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무기가 소련의 지원 아래 북한으로 들어갔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한국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군대에 탱크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소련제 T-34 탱크를 타고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에 의해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뚫리고 낙동강 방어선까지 계속 후퇴를 합니다. 전쟁 당시 국군 수첩에는 우리도 탱크가 있었더라면 이라는 가슴 아픈 메모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포를 가지지 못한 한이죠. 이후 남북한이 분단이 된 채 휴전이 되었고 남한은 반공과 멸공을 국가적 모토로 삼아 포 덕후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미국에게 많은 무기를 지원받습니다. 한국전쟁 직전에도 이승만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주장했으나 미국은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국군에게 많은 무기를 지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미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라는 에친슨 라인에 한반도를 빼고 발표해버렸죠. 이로 인해 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라는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남한은 냉전 시대의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여기가 뚫리면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할 대륙의 거점이 없었거든요. 일본,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라인도 위태로웠고요. 미국과 합동으로 K-1 전차를 개발하기도 하고 미스트랄 같은 미사일을 수입하기도 합니다.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며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룹니다. 이로 인해 국군이 운영할 수 있는 장비의 질과 양도 대폭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진 불곰 사업으로 러시아로부터 소련의 탱크 및 포, 미사일 기술을 도입하여 연구 개발 끝에 자체 생산까지 이뤄냅니다. 그리고 현재 이르러서는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호주 등지에 우리의 무기를 수출까지 하죠. 수천 년을 이어온 화력 덕후의 덕력을 제대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불과 70년 전 탱크 하나만 있었다면 이 피 맺힌 말을 하시며 소총 하나 들고 탱커와 포에 맞서 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참전 용사분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 미어캣이었습니다.